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남녀 4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에 숨지게 했습니다. 고 윤상엽 씨 누나가 한 인터넷 카페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은혜가 자신의 친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키고도 그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뺨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도박 일당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해 상대가 돈을 잃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이죠. 백상예술대상 이 생중계 관계로 저희가 일찍 시작하고 평소보다 일찍 끝납니다. 지금 사건 반장 아직 시작한 줄 모르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네, 컴온, 빨리. 컴온. 아,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어린이날 집에서 오붓하게 즐기신 가족 여러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탁월한 선택.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이고, 이거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그 테마파크인데 진짜 송곳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촘촘한. 아이고, 세상에. 자, 오늘까지 쭉 쉬시는 분들 많아서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미크론 조심.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책할 때 사람 본다고 신랑이 맨날 구박해요 하신 미국 메릴랜드의 에이미 박님, 오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자, 결혼식 때 한복 대여하고서는 돈 안 주길래 연락했더니 옷에 하자가 있다며 배째라고 한 진상 손님이 있었어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신 반딧불님,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사반 보면서 버팁니다 하신 이형덕님, 빨리 쾌차하시고요. 자,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사반 보면서 풀어요 하신 김연희님, 내 신랑 허문철 생일 축하해, 내 신랑이라 고마워요 하신 최영민님, 자, 그리고 스위스의 드래곤맘님, 김미원님, 송주연님, 오키님, 사와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빨리빨리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이번엔 중년 3명 먹튀. 아이고, 또 먹튀예요. 이번엔 어디서 먹튀입니까? 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나온 먹튀 사건 중에서 가장 고액입니다. 40, 50대 남성 3명이 15만 6천 원어치를 먹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고액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시킨 메뉴가 모둠회와 사케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가게에서 이렇게 비싼 걸 시켜 먹고 서비스까지 줬는데 먹튀를 한 거고요. 사장님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잡혔는데 이 남성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술 취해서 계산 안 한 줄 몰랐다. 이 사람들 경찰이 나서고 나서야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하, 이런 잡혔습니다. 잡힌 다행인데 박 변호사님, 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먹튀 손님은 얼굴 공개도 된다, 이런 법 나오면 이거 싹 다 해결됩니다. 이런 범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법률이 없죠. 자, 이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냐면, 일반적으로 밥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가버리는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하고요. 처음부터 돈 내릴 생각 없는데 일부러 시켜 먹고 도망갔을 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구별 기준은 단순 경범죄는 뭐 1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범칙금인데, 만약에 상습적으로 저걸 반복했다라고 하면요, 사기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입건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흉기 난동의 맨손으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가게 앞에 서 있는 경찰 앞을 지나가는 남성. 자, 그런데 손에 흉기가, 자, 경찰이 재빨리, 저거 뭐야 하면서 달려가서 제지를 합니다. 자, 뒤이어 다른 경찰이 또 달려와서 흉기를 지금 빼앗습니다. 자, 두 경찰관의 저 신속한 대처로
저 흉기 난동 남성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자, 경찰의 빠른 대처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경찰이 어떻게 저 앞에 딱 서 있었던 거죠? 네, 이 사건이 지난해 9월에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술 취한 고객이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면 난동을 부린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그래서 경기 하남의 한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싸움을 말리니까 이 남성이 분을 못 이기고 혼자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간 건데요. 그런데 20년 차 박수창 경위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후배 경찰과 함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이 다시 흉기를 사서 왔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박경희와 류미연 순경이 이 남성을 단번에 제압을 했습니다. 이야, 지금 남녀 경찰 한 2인 1조로 우리 팀장님, 김은배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 온몸에 막 흉기 자국이 있던데 예, 정말 이 후배분들 칭찬 한마디 짧게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이 최경희하고 또 여경은 순경인데 최유미연이라고 돼 있는데 4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 거기에 사실은 초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흉기를 든 거를 여경이 그거를 맨손으로 잡았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하드리는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미연 순경님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이번에도 피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전화를 주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예, 저러면서 항상 이제 연락처는 안 남겨주시는.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배우 강수현 의식불명입니다. 자, 어젯밤에 정말 속보로 이게 뜨면서 모두들 충격을 받으셨는데 지금 혹시 들어온 속보 상황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의식을 찾았다라는 속보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강수현 씨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저 어렸을 때는 강수현 씨 정말 신화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럼요. 원탑 배우였죠. 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정말 쾌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지금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가 왔다라는 소식만 전해주고요. 의사가 수술을 해도 차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지금 현재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수현 씨 연기 정말 잘하는 개성 배우인데 오랫동안 지금 연기를 안 하시다가 올해 넷플릭스 영화 정의를 지금 찍었다고 보도가 맞아요. 되고 있어서 곧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빨리 훌훌 터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위험한 킥보드 갑툭튀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 지금 녹색 신호 받고 잘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차로를 이제 지납니다. 자, 지나는데 이거 뭐야? 아이고, 세상에. 아니, 박 변호사님,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죠, 이게? 킥보드거든요. 전동 킥보드. 지금 어디로 갔어, 사람? 예.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 안 보여요. 블랙박스 상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킥보드도 이제 차량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가 있죠. 지금 옆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니까 맞은편 그 차량 헤드라이트에 가렸어요, 지금. 그게 사실 안 될라 하니까 또 저런 거거든요. 아이고. 무단 횡단 비슷하게 되는 건데 앞에 차량의 그 전조등 때문에 그러니까요. 힘들었고요. 그래서 확인이 없어. 지금까지만 해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그 뒤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사고가 난 거거든요. 자, 이게 근데 결국은 과실의 문제인데요. 예.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박 차량 과실이요? 그렇죠. 전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 기준이고 예전 같으면 30% 과실을 매겼을 건데 문제는 블랙박스 이거 이제 재판 가면 보여줄 겁니다. 예. 판사가 달리 또 판단할 여지는 있긴 한데 예.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저걸 어떻게 피하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킥보드 영상,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불박 차량이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우회전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차를 꺾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사람 안 와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세상에 뒤에서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인도 쪽에서 갑자기 그 킥보드가 부딪힌 거예요. 툭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인데 사실은 구급차 와서 보니까 킥보드 운전사는 크게 타박상 크게 안 나고 단단하게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이네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다녀야 되고 예. 차도에서는 제일 우측 갓길로 다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헬멧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면허증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혹시 요즘 사고가 많은 게 뭐냐면 좀 속도도 한 25km 된다고 그래요. 빠른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가 오거나 말거나 가는 분이 계신데 차를 사라고 보거든요. 전동 킥보드도 그렇기 때문에 차 올 때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럴 경우 운전하는 사람 뭔 죄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럴 경우에 전동 킥보드 타신 분이 더 과실이 큰 것 같으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전동 킥보드 타신 분이 큰 피해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아, 진짜 그 시속 25km가 보통 최고 속도인데 요즘 또 그걸 뭐 개조를 하면은 속도를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절대 안전, 헬멧 꼭 쓰시고요.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이렇게 정확할 수가. 야, 이거 진짜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배달앱 훅인데요. 손님이 음식은 둘째치고 내 진짜 기분 상했다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1.5리터 콜라 2개를 시켰답니다. 가게에. 자, 그랬더니 가게에서 손님 저희 큰 콜라가 떨어져서 500ml 콜라로 같이 드릴게요 하길래 해서 네네 해서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온 겁니다. 1.25리터 그리고 500ml 3개. 그런데 온전한 3개가 아니라 이 마지막 거 보세요. 반이 비어 있습니다. 아이고 지나갔네요. 자, 그러니까 이수진 기자 1.25리터 2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2.25리터 정량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안 웃긴가요? 이거 웃긴 건데. 웃긴데요. 저만 근데 웃긴가요? 이게 손님이 두 병,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 1.25리터짜리 2병을 원하셨는데 이제 가게에 1.25리터짜리가 한 병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손님한테 500ml 콜라를 섞어서 드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500ml 3개나 2개를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2개 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손님은 1.25리터 용량 맞추려고 절반 덜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누가 먹다 남은 걸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거 저만 웃긴 것 같은데 왜 다른 분들은 좀 웃긴 게 표정이 저는 좀 심각하시죠? 왜? 심각한 왜냐하면 예. 좀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뭐 웃기다기보다는 저거를 어떻게 잘못하면 손님 입장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감히 웃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웃긴 웃긴데 예. 웃기죠. 그냥 온전하게 그냥 3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한다고. 비싸긴 합니다, 좀. 비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 16주년 맞으신 이희경 여사님, 우리 신랑 최동수 씨 지금 이 시간에도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느라 고생 많지 꼭 안전운전에 사랑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 선생님은 콜라 저렇게 배달 안 하시겠죠? 큰일 났다. 맛 없을게. 퍽퍽할게. 찔게. 안 할게. 굽내가 해낼게. 맛있는 굽내 오븐치킨 맛 그대로. 닭가슴살도 굽내가 굽내 딱.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남녀 4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따라가 봅니다. 자, 지난달 그 경기도 김포의 한 야산에서 이 주민이 산나무를 캐다가 정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건 보름 전이었는데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산에서 나무를 캐던 주민이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이 시신 일부가 땅 위로 노출이 되면서 숨진 남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숨진 지 4개월이 넘게 지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문을 채취한 결과 지적장애인 3급인 2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4명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바로 오늘 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현장 보고 가시죠. 피해자 폭행하고 살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같이 모여서 살고 계셨던 겁니까? 피해자 폭행당하고 시신 유기될 때 왜 방치하셨습니까?
죄책감 느끼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네. 손가락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움직이죠? 좀 이상한 손짓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태도를 짓고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남성 A 씨 피의자가 있는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공범으로 보이는 이제 세 사람 남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등록은 안 됐지만 경계성 지적 장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죠. A 씨는 지적 장애고요. C 씨도 여자인데 지적 장애인데 B 씨는 경계성 장애 추정, 또 D 씨도 경계성 장애 추정. 이 네 명이 같이 이제 범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추궁하다가 세 명의 이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피해자가 거짓말해서 살해한 다음에 암매장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고요. 예. 그렇지만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동기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유라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던 피해자도 지적장애인이었고, 피의자 4명도 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피의자와 피해자 어떤 관계였길래 이 살인 사건을 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지적 장애인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 경찰에 따르면 가출팸처럼 이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들은 이제 금방 친해진다. 지인의 지인이라도 친해지기 때문에 아마 친해졌으니까 12평 된 조그마한 빌라에서 5명이 지금 같이 산 거예요. 피해자와 피의자 4명. 근데 사실 뭐 지인의 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있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은 또 가정도 있는 상태인데 이 모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를 당하셨습니다. 자, 12평짜리 좁은 빌라에서 5명이 모여 산다. 팀장님,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뭐 불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불화가 생기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2021년 9월에 이제 4명이 살던 곳에 피해자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합류하게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그 4명이서 집단 구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수록 폭행 수위가 높아지고 또 어느 때는 테이프로 몸을 묶으면서까지도 구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2월에 피해자가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이 되는데 사망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뒀어요. 한 4월 지나니까 사체가 이제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니까 그때서야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산에다 유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흘렀어요. 예.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22년 4월 20경에 산에 갔던 분이 피해자 유골이 약간 들어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하.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지금 구타 폭행했던 피의자 4명을 모조리 검거했는데 검거하고 보니까 아까 그 박 변호사 말한 대로 약간 지적 장애도 있는 분도 계시고 경계성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 한 명을 집단으로 살해하고 유기했던 사건이 발생된 거죠. 자, 이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숨진 피해자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한참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가출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시공간 개념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네, 피해자 아내도 지적장애 3급입니다. 특히 날짜 개념이 좀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사라진 지 9월 달부터 이제 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같이 살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이 지인이 남편 안 보이네? 혹시 숨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지인은 남편이 숨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고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일단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보통 비장애인일 경우는 바로 뭐 실종 신고를 하거나 뭐 경찰에 최소한 이거 어떻게든지 연락이 안 되면 보통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이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IQ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IQ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고전적으로 IQ다라고 얘기할 때 한 80 정도를 이제 보통 정상 그 위 이상이면 정상 범주다. 그러고 한 70에서 80쯤 될 때 비장애와 장애의 중간에 있어서 경계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그 아래 70 아래는 이제 지적 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자 아내가 지적 장애 3급이다 그러면 IQ가 한 50에서 7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은 되는데 정확한 판단력이나 개념을 세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6, 7세 아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꼼꼼히 따져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더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또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본인들끼리 뭉쳐 있었던 거 아무런 보호자나 관리자가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참 다 위험한 좀 상황이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방금 이수진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피의자 그러니까 주범이 아니 당신 남편 어디 갔어?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걸 그냥 지나쳤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이게 이 피해자도 피의자도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건의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에게서 한참 뒤에 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신랑의 소재를 물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죠. 남편이 사망한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 그렇죠. 해서 이제 정말 꼬리가 밟혔던 겁니다. 약간은 지적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치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백하는 꼴로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범행을 경찰이 포착을 한 거고요. 남성 2명은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2명은 살인 방조하고 사체 유기가 적용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지적 장애가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심신미약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적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되려면 그게 범행에 발현되거나 인과성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렌트카도 빌리고 유기도 하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이 지적 장애로 심신미약이 적용돼서 완전 형을 감경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 윤상엽 씨 누나가 한 인터넷 카페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은혜가 자신의 친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키고도 그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좀 저희가 일찍 시작했더니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직 접속을 못하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유난히 오늘따라 또 정치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정치부의 시간이 아직 이게 좀 겹쳐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기자 이은혜와 조현수 재판에 넘겨졌죠. 네, 인천지검이 지난 4일에 이은혜와 조현수를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만인데요.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을 살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이 남편을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고립을 시켰고 이로써 이은혜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자, 팀장님, 추가 압수 물품이 있는데 무려 휴대폰이 5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조현수랑 이은혜를 재판 뒤 일주일 후에 그 은신처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을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안방 찬장에 숨겨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가 발견했냐면 노트북 1대, 그 다음에 휴대폰은 무려 5개나 돼요. 저 대포폰이죠? 그리고 USB, 그렇죠. 대포폰이죠. USB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죠. 이걸 추가 압수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분석을 할 거예요. 포렌식도 할 거고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자금 이동이라든가 도피 자금 출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은혜나 조현수가
체포당할 때 그걸 미리 없애질 못하고 남겨놓은 거를 압수수색으로 다 찾아낸 거죠. 예. 아주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진짜 선수들이에요. 도피 계획이 물론 뭐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진 못했으나 네. 계획은 정말 화려하게 짜놨더라고요. 자, 이은혜가 지인한테 보냈던 그 메시지에 따르면요. 주인 검사의 인사 이동 시기를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달에 인사 이동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때쯤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조현수 얘기도 합니다. 조현수의 기자회견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문 보면 강압적으로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도피는 하되 언제까지 하고 혹시나 검거가 되거나 자수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기자회견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뛸까? 입니다. 자, 이 기자. 계곡 이 사건 당시에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정황이 있었길래 윤 씨가 이은혜 말에 저항하지 못했을까 다들 의아하셨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사건 당일에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밝힌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걸 윤 씨에게는 협박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윤 씨가 다이빙하는 걸 좀 두려워하자 이은혜가 당신이 안 뛰면 생리 중인 내가 뛰겠다라고 강요를 했고요. 조현수는 윤 씨가 뛰어야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들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이제 생리 중인 이은혜가 뛰느니 자신이 뛰고 말겠다라고 생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빨리 뛰어. 오빠가 뛰어야 우리 집에 다 갈 수 있어. 그래도 안 뛰니까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 생리 중인데 그럼 내가 뛸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윤상엽 씨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러면은 계속 뛰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느냐? 그날 보험 자기들이 이 윤상엽 씨의 사망보험이 들어오는 만기가 막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다이빙을 해서 사망을 하게 만들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자들은 조바심이 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계곡 사건 전에 바나나 보트를 타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정말 유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죠. 잠깐 보고 가시죠. 오빠 심심하니까 놀이기구라도 타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같이 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타고 나서 오빠 한 번 더 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한 번 더 타 이런 식으로 해서 싫다 이제 그만 타고 싶다 나 너무 춥고 그만 타고 싶다 했는데 계속 타라 하는데 또 계속 싫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가 탈게 이러는 거예요. 여자아이씨가 자기가 했다? 응,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빠 타시면 내가 탈게 이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탄다고 하니까 너가 왜 타? 차라리 내가 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은혜야 내가 탈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싫어하는 표정 누가 봐도 저건 싫어하는 표정인데 억지로 가서 타는 거죠. 자, 소장님 그러니까 바나나 보트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계곡으로 간 거잖아요. 네. 정말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완력을 써서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계속 그냥 말로 그냥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 넣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을 만큼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바나나 보트 때도 그렇고 계곡 때도 그렇고 일단은 이 윤 씨가 착한 마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딱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은혜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더 어렵다.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조현수한테 나도 너처럼 은혜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조종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째 바나나 보트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계곡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게 더 진화가 돼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작정을 해서 오빠가 다이빙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 끝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나 생리 중이야.
이게 부인이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생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네가 다이빙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편 별로 없는 데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얼마나 거기서 그 이은혜가 또 미워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보낼까 봐 이런 것들로 심리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압력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상엽 씨 유족들이 이은혜 조현수의 엄벌을 탄원하는 이 부탁, 탄원서에 동참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5일 한 인터넷 카페에 그 윤모 씨 있잖아요. 사망한 분의 누나라고 하신 분이 그 글씨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탄원서가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이제 그 지금 이은혜 씨 말하는 겁니다. 10대 때부터 아마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20대도 그렇고 30대까지 그랬는데 도대체 이은혜 씨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대체 뭘 배웠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살았느냐고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사망한 동생이 어떤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살해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은혜를 이제 재판 중에 만나지 못하니까 나중에 물어본다고 하는데 물어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은혜 조연수는 처벌을 받아가지고 오래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한창 후에 봐야 될 건데 그 누나가 눈물 어린 탄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글 보신 분들이 그 엄벌 탄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우리 채팅창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소장님 저희가 이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 윤상엽 씨의 유족들이 윤상엽 씨 장례식 빈소를 차렸는데 갑자기 애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은혜가 자기 딸이래요. 근데 우리 입양했다고 그걸 당일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걸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지만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남편의 아이다,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날 식구들이 다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생각하기에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했다라고 얘기한 건 이 아이는 당신의 조카고 손녀니까 인정을 해라. 또 그 얘기는 이 아이한테 이제부터 나오는 어떤 돈이나 이런 거는 다 이 아이가 고 윤 씨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지. 그러니까 내 동생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누나가 나를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대로 계속 다 착취를 하고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의 예전 남자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뭐 혹여 윤상엽 씨의 부모님이 사망하시거나 그럼 나오는 그 유산을 그렇죠. 그거를 또 이 애가 상속하게끔 너무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검찰이 오히려 대신 맞습니다. 나서서 상속이 이제 피대로 되는데 예외가 입양입니다. 대습 상속을 하죠. 혹시나 윤상엽 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망했을 때 이미 죽은 피상속인 그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승계에 맞게 자식 손자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대습 상속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은혜 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맞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입양이 가능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에 하자가 있을 때 입양 취소라든지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검사는 공익의 대상자니까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하자가 너무 크다. 입양이 당사자 예컨대 윤상엽 씨하고 딸하고 입양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 없이 그냥 했는 거기 때문에 입양 합의가 없는 곳에 해당하고 이것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검찰이 그렇죠. 대신 취소 소송은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하. 진짜 저희가 뭐 이은혜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예,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나중에 또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죠.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영화 뺨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도박 일당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해 상대가 돈을 잃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진짜 이 세 번째 사건 진짜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힙니다, 진짜.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뭐죠? 타짜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이거 모르네 또. 꽂힌다. 수진이 왜 이래 진짜.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죠. 자,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정에 선 거죠. 네, 이 한 남성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판에 끼면 정말 지지 않을 특별한 아이템을 선물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은 건데요. 특수 제작한 콘택트 렌즈인데 이걸 이용하면 상대방의 카드패를 몰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은 이걸 이제 도박의 치트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도박판에 끼게 됐고요. 2020년 11월에 충북 진천의 한 펜션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특수 렌즈.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진짜 이 연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기 도박하는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특수 렌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수 렌즈 이렇게 보이는 요게 렌즈예요. 계속 좀 들고 그렇죠. 렌즈.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요 콘택트 렌즈가 렌즈. 있는데 컨택 렌즈를 끼고 너무 흔들지 말아주세요, 예. 지금 팀장님. 컨택 렌즈를 낄 수가 있습니다. 낀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예. 화투라든지 카드에 카드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 뒷면에 매혹서 수입한 염색으로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보이는데 안 보이죠. 이 렌즈를 끼면은 글씨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우리 박 소장님이 이 렌즈하고 똑같은 안경이 있습니다. 이 안경을 끼고 우리 박 네, 변호사님이 제가 보여주면은 카드를 맞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진짜 뭐 실제로 하는 실제 겁니다. 상황입니다. 저희 자, 짠 거 아닙니까? 안경 써보세요. 이게 렌즈 같은 예. 건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같은 렌즈입니다. 렌즈. 야,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뭐야? 스페이드 7.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스페이드 7. 오, 맞았어요. 안 보이게 보이죠. 안 보이게. 손을 가리고. 스페이드 3. 다 맞죠, 그냥. 네, 보이죠. 스페이드 4. 맞습니다. 웬일이에요? 소장님 타짜세요, 혹시? 다짜는 아닙니다. 진짜 비수가. 스페이드 K. K? 진짜 이거 보인다고.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거가 뒤에 아까 염색을 렌즈를 보는 거죠, 끼는 이거를. 거구나. 그걸 쓰는 건 안경이 아니고 실제로 도박꾼들은 이 렌즈를 끼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들고 계신 렌즈가 저 선글라스와 똑같은 기능이 있다. 그렇죠. 똑같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기 도박꾼들이 도박을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잃어주는 척하면서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판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저게 렌즈입니다. 저 렌즈를 카메라 렌즈에 대서 한번 딱 보니까 보이죠? 다 나와, 보이죠? 다 나와. 그렇죠. 다 나와. A잖아요. A. 자, 뒤집어 보면 A 하트. A 하트. 야, 7 세상에. 하트. 7 하트.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이 선글라스를 꼈을 때의 상황이 저렇다는 겁니다. 네. 이거 뭐 다 보이고 하네요. 야, 아니 대단하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누가 아니에요? 나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렌즈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한데 놀랍게도 이 렌즈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좀 보고 있는데도 좀 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날에 1억을 잃고요. 1억 원을 잃었어요. 아니 이걸 하고도 졌어요? 이상해요. 다시 또 도박을 또 벌렸는데 4일 만에 토탈 3억 2,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렌즈를 특수 렌즈를 끼고 상대가 저거 뭐구나 이렇게 다 패를 보고도 나흘 만에 3억을 잃었다는데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림이 급해 탄 카드야. 예림이가 뭐야 또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대 나온 여자 네, 이대 나온 김혜수 여자. 씨죠. 예.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소장님? 네, 저도 사실 아직 탕카드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렌즈를 껴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자꾸 지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사기 도박 당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뭐 잘한 거 없고 지금 찔리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기 도박에 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이 바로 와서 그 날은 나머지 사람들 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들이 쓴 방법은 탕카드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탄 카드는 또 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아무리 뭐 특수 렌즈에 무슨 뭘 했다고 상대패가 뭔지를 보더라도 이미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거잖아요. 탄 카드를 쓰면. 그래서 지금 이해하실 거 뭐냐면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염료를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카드 사용하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탄 카드는 뭐냐면은 다른 실탄, 이 총알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숨겨놓은 카드를 내놨는데 그 숨겨놓은 카드는 순번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한테만 승률을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본데 소용이 없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죠. 네, 우리 팀이 왜냐하면 그 일당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손님들을 모셔오는 분들이 뭐 나라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낚시꾼들인데 그리고 그 도박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다음에 선수라고 아시죠? 예. 선수는 뭐냐면 직접 도박을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잿더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일부는 또 바카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손님들에게 뭐 청량음료도 주고 잡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망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테나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팀을 짤 때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을 대는 사람은 꽁지인데 꽁지는 보통 도박판에서 바로 빌려주고 1할, 즉 10%를 떼고 또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을 이뤄가지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 호구라고 부르는데 호구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껍질을 홀랑 벗기는 거죠. 따라서 도박판이가 돈 딴다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직접 도박판 이 선수들 잡아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여러 건을 잡았죠. 신고 들어와서.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예. 저희도 공작을 해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 잡는 거고 지금 나오고 끈잡으로 지금 잡는 경우도 있는 밑장 거죠. 빼내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도박을 하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렌즈 꼈다 하면 이분이 사기 도박이에요. 원래는. 근데 피해자가 된 거죠. 오히려 역작업을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이제 딱 그 단속하러 팀장님이 그 도박장으로 네. 딱 들어오면 빨리 와 같이 치자 이럴 것 같아요. 약간 그 모습을 보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박 변호사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제 결국은 본인도 좀 사기 치러 간 거예요. 렌즈 끼고 갔는데 더 큰 탄카드에 지금 당한 상황인데 결국은 밀고를 한 격이 됐고요. 사기죄로 지금 처벌이 됩니다. 내부자의 밀고로 사기죄 처벌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선수라는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선수라 그러고요. 징역 1년 6개월이 됐고 돈 되는 꽁지는 징역 1년 6개월 또 나라시라고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2개월 잿더리라고 바카스럽게 말씀했는데 탄카드 준비하는 사람을 징역 1년 등등 공범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실은 주범으로 좀 추정된 사람은 도망간 것 같은데 이렇게 도박을 같이 했던 사람들 사기 도박 이건 도박죄가 아닙니다. 사기죄 미수로 처벌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탄 카드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그냥 상대패가 뭔지 들여다 보든 말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게임이다. 그걸 가능케 해주는 카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카드를 바꿔치기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숨겨놨던 다른 카드를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다른 카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다른 카드는 다 준비된 카드거든요. 그걸 탄카드라고 하죠. 그렇군요. 실탄 아십니까? 실탄? 예? 실탄. 실탄? 총 쏠 때 실탄이 네네네.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건 끝났어. 다른 실탄을 갖다 넣잖아요. 예. 다른 실탄을 탄카드죠.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거. 설명 이해가 되려고 하다가 그 실탄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피해자가 좀 동정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도 렌즈 끼고 사기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재판부도 피고인들도 나빴지만 피해자도 잘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도박을 반복했지만 피해자도 사기 도박을 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여서 보호 가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사기 도박 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20대) 중반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부모가 됐다는 이 씨 부부. 서툴지만 이 씨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출산 전부터 부모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20대인 어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된 지금까지 매 끼니 아이의 식사는 물론 아이의 옷차림, 어린이집 등하원 문제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몇 개월 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어머니의 육아 간섭이 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직접 보지 못한 남편은 아내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레 시어머니 편을 든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과도한 육아 간섭,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오늘 우리 이 유튜브 채팅창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자, 아무튼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 이 씨 부부가 시어머니하고 한 지붕에서 사는 건 아닌 거죠? 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 씨 부부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 역시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는 손녀딸을 보겠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고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벌써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빨리빨리 좀 참여를 해 주시죠. 자, 이 기자. 네. 20대 중반이면은 좀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남편 쪽에서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좀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대요. 근데 취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이제 일하면서 그래도 1, 2년이라도 좀 돈을 모아서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네 지금 필요한 돈 전세 자금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자,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팀장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어머니가 볼 때 그 며느리가 상당히 이제 씩씩하고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나 봐요. 10년에 아이 생기니까는 그때 애지중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너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일찍 가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초반에 하는 사람 있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결혼을 준비했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는 볼 때 자기가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일찍 난 사람들은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손자, 손녀를 보고 싶었긴 마음으로 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사건 마장 보시는 시어머님 분들 또 친정어머니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유, 며느리 이게 집에 너무 자주 가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시네요, 우리.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손자를 기다리시는 시어머니 마음 이해가 되죠. 손자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자처하신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건 너무 불편하니까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를 이제 모셨는데 이 아주머님이 같이 살다가 이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라고 아하.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때 정말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가지방석이 되는 거죠. 수유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참다가 못 참고 결국에는 이제 친정에 가서 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씨, 부인 이 씨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렇죠. 어찌됐든 또 아쉬울 때는 또 이렇게 SOS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지금은 육아휴직 상태인데 6개월 이후에 복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가 지금 18개월 정도 되는데 15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시어머니, 할머니죠.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매일 지금 오려고 그러고 또 문제는 몰라 와서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와서 이제 이 씨 얘기에 따르면 결혼 후에 남편보다 시어머니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요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성부님, 나도 시어머니인데 나 이거 반대일세 간섭하지 말어! 막 지금 써놓으셨어요, 지금. 아유, 이제 또 이제 이성부님의 또 며느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돼, 이거는 또. 네? 그렇죠? 아무튼. 자, 아이를 보러 오는 거야 뭐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게 또 매일 또 있고 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는데 얘 며느라 너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네,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주제가 바로 아이의 이유식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10년 전부터 채식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뭐 채소는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이걸 이제 18개월짜리 아이한테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채소나 생선, 고기 할 것 없이 다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이제 채식을 강요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 불편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서도 어린 동자승들한테는 고기를 먹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씨는 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고기도 못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꼭 소고기 이유식 이거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뭐 나는 비건이 될 거야 뭐 이런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 간섭 안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는 안 좋다 몸에 이렇게 드러나 봐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도 못 먹이게 하고 과일도 딸기, 사과 같은 건 몇 개를 안 주고 토마토를 먹였다 하는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야채거든요, 사실은요. 야채 채식주의인가 봐요. 팀장님 야채를 먹인다. 똑똑하시다. 아, 그건 기본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이 적으니까 정상에보다는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를 지나서 밥 먹기 시작했는데도 그 시어머니 때문에 편식을 많이 한다. 근데 애들 편식하면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육아라든가 이유식 할 때에는 시어머니는 바라만 보고 돈만 대주면 되고. 아 돈만. 아 그렇죠. 그 엄마가 육아하고 편식, 유아식을 잘하기 때문에 맡기시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경제적으로 지원만 해주시면은 훌륭한 시어머니가 됩니다. 아 소장님 그런데 진짜 이 아기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건데 네. 그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이거 배고파서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뭐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걱정되네요. 왜냐할 땐 육체적으로 뭐 얘기하신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고기 이유식 꼭 먹이게 하잖아요. 뭐 생선을 먹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또 음식마다 그 영양소가 다르니까 어릴 때는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지식이고 이제 육체든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정서적으로도 어린아이 구강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어린아이들은 그 먹고 빨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먹는 거에서 뭔가 결핍이 되거나 뭘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뺏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안정감을 주는데 좀 좋지 않고 또 게다가 이제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엄마는 요것저것 다 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 둘이 또 지금 그 이유식 습관이 예. 완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어떤 갈등을 느끼면서 애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애들은 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불필요한 지금 갈등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태예요. 예. 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아기한테 채식만 한다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도 마음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기 없이는 저는 못 살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고기 박사 박 변호사. 과도하게 먹어서 예. 또 문제긴 한데 예. 고기가 없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살. 이유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동 학대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채소로든지 뭐든지 배부르게 일단 먹이긴 먹였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과해져 가지고 아이한테 영양 실조가 될 수가 예. 있고 그것을 알고도 계속 반복했다면 그때는 좀 범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팀장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먹는 거 가지고도 이랬으면 다른 뭐 입히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막 다 했을 것 같은데 간섭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에 딸이니까 신발을 입어야 된다면서 레깅스를 입혔고요. 이게 불편하죠. 어린이집에서는 항의가 많이 돌았겠죠. 그리고 또 그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 있으면 어린이집을 보내지를 않고 피부에 안 좋다고 하면서 일회용 기저귀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일회용 기저귀가 아니고 아니 청기저귀를 빨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80년대 얘기인데 그리고 물티슈도 어린이 물티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재 수건을 썼고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엄마들은 참 편한 것만 찾는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는 머리가 지금 터질 지경인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 시어머니 와이프 사이에서 그 신랑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기자.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장 서운한 말 중에 하나가 야, 좋게 생각해. 그냥 좋게 넘어가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딱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시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저녁 차려주고 금방 집에 가니까 이 남편은 갈등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이 씨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시어머니의 과도한 육아 간섭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자, 법적인 얘기를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 법적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범죄라든지 학대 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상황은 법적인 부분보다 아직 요 단계에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우리 박상희 소장님 같이 심리 상담이라든지 더 어떤 좋은 방법을 좀 고려하는 게 좀 소통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 소장님? 소장님 진짜 방금 이수진 기자가 그 신랑 좋게 생각해 얘기 딱 전해주는 자마자 채팅창에서 에이그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의견이 틀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상태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도 짧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도 약하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까 할머니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아이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주 양육자가 누구냐. 주 양육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 아이와 일관성을 가지면서 양육을 해야 되고, 다른 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마음은 소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였지만 주 양육자의 같은 이제 파워를 가지고 하시면 아이로서는 힘들고, 또 그 안에서 그 남편께서도 이 아이의 안녕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서 어머니하고 좀 대화를 하셔서 어머니의 간섭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지금 누구인지 제가 못 봤는데 친정엄마 출동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쾅 하는 거죠. 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전해주세요. 이게 채식한다고 하니까 송동표님이 애 키우는 거지 염소 키우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시어머니의 아들한테도 고기 주지 말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뭐 시어머니 스케줄을 바쁘게 해드려야겠다, 아니면 요즘 엄마들 똑똑하니까 참견하시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채팅창이 엄청 뜨겁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어휴, 불났다. 네, 어느 가정집 지붕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창문에서는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처참한 화재 현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건 이웃집 주민입니다. 자,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디선가 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개 있다. 아, 네네. 자, 보시는 것처럼 개 한 마리가 저렇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울고 있는데요. 자, 주민들이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뛰어내렸습니다. 잔디밭에 착지를 했죠. 탔어 지금. 네, 저기 보니까 불길에 이제 등이 심하게 그을린 것 같은데요. 어떡해. 네, 개도 좀 뜨거운 모양인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화상을 입은 강아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쟤? 네. 저 반려견이 알고 보니까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집이 불에 나면서 이렇게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드러났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무사히 집에서 빠져나와서 괜찮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픽 우크라이나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강아지 3마리가 저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경계심을 보이면서 서로 바짝 몸을 붙이는데요. 자, 근데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네, 강아지들 아래로 뭔가 조금 더 보이죠. 저기 있어요. 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 네. 이 영상을 공개한 건 우크라이나 동물복지단체였는데요. 단체 측은 해당 영상을 찍은 사람이 강아지와 어미 고양이, 새끼 고양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은 지금 모두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 위에 강아지들이 자기들 몸으로 저걸 가려주고 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동물들이 저럴 수... 야,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사람들이 몰려 있죠. 자세히 보니까 두 남성이 한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손에는 지금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꽤 심각해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남성은
남성들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싸움 난 거예요? 예, 두 남성에게 제압당한 이 남성 놀랍게도 총격범에 총을 쐈습니다. 아이, 그 남성 나쁜 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관의 다리에 총을 쐈다고 아, 하는데요. 지금 누워 있는 게 경찰입니다. 경찰관이군요. 현장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저 남성들에 의해서 곧바로 붙잡힌 겁니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여성과 총격범을 제압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Hasn't suddenly started screaming, "Stop! Stop!" Yes, when I was holding it, he tried to escape, and that's why I see the other Good Samaritan help me. 네, 맞습니다. 모두 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운전자들이었는데요. 자, 운이 좋게도 간호사까지 등장하면서 총상을 입은 경찰관한테 응급처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총격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총격범 살인 미수죄입니다. 경찰에 체포됐고요. 한편 총에 맞은 경찰관은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네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중국. 화면 오른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예, 갓길에 섰습니다. 길가에 멈춰 섰죠. 예. 주차를 하려는 것 같은데 잠시 후 운전자가 운전석에 내리고 있는데요. 곧장 길을 건너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 어째서요? 자, 기다려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오토매틱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자율주행? 자, 맞추면 안 됩니다. 분명 차 안에는 아무도 없고 시동이 꺼져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차량 핸들이 막 오른쪽에 꺾어져 있었던 차가 걸까요?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있나 봐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틀더니 반대편 인도로 돌진을 합니다. 자, 인도 위에 올라간 뒤에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자동차. 걸렸다. 아하이. 넘었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이후에 자, 가까스로 멈추게 됩니다. 왜 스스로 움직인 거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네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무인 자동차라고 해요. 운전자 무인 자동차의 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오류가 난 거라고 하지만 정확히 길을 건너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는 게 사실 신기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예. 자율주행차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게 천만 다행이에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이게 사고인 줄 알았더니 자율주행차가 맞군요. 주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다시. 진짜.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호주로 가보시죠. 어느 가게 앞에서 한 여성과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유모차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성은 유모차를 빼앗으려고 하고 여성은 반대로 유모차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내 아기를 보내달라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은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유모차 손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죠. 유모차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딱 봐도 그냥 감이 오네요. 네, 놀랍게도 아이가 있어야 할 유모차에 아이는 없고요. 저렇게 물건이 담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여성 알고 보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이었고요. 물건을 훔친 뒤 저렇게 유모차 위에 올려놓고 담요로 가려서 속이려고 했었는데 가게 점원이 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너무 싫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사반 가족 토리모카님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인데요. 사반 본방 사수하면서 이걸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김은배 팀장님 그냥 입에다가 그냥 비빔밥 거기 하나를 먹어라 하고 지금 입에다가 그냥 벌려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를 못하고 못하고 계세요. 드시라고. 입에다 알았어요. 예. 팀장님 드시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